독창가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가사작품이에요. 가사작품이고 이게 19세기 가사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관동별곡이나 이런 작품들과는 상당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차별점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본문 중심으로 좀 읽어볼게요. 이 본문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20개 에피소드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 20개 에피소드 중에서 EBS 수록 부분은 딱 2개예요. 2개. 2개가 EBS에 수록되어 있고 저랑은 20개 에피소드를 좀 정리해서 되도록 간략하게 쭉 서사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배의 시작입니다. 큰 제목이 이제 손인을 탄핵하다가 귀양을 가다. 자, 서사적인 내용은 늦은 나이에 급제했지만 소인들과 대립하며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어요. 조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삭탈 관증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명천으로 유배 갔다는 아주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돼요. 이 명천이 어딘지 좀 이따 지도로 보게 될 텐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자, 외로운 시세지만 충실로서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만족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서사의 서사인데 요걸 이제 EBS는 수록 안 돼 있지만 서사랑 결사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 사람들아 이내거동 구경하소. 참, 이 가사에는 잘 안 쓰는 이름 이제 판소리 말투입니다. 판소리 말투. 이런 건 판소리 말투인데 과거를 보려거든 젊었을 때 하지 않고 50에 급제해서 무슨 일로 다 늙어 분주한가. 이때 이거 썼을 때 나이가 53살이니까 과거에 급제하고 3년 뒤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공명이 늦었지만 처세나 빠르든지 공연이 내달려서 소인과 척을 져서 형벌을 무릅쓰고 임금님께 상소하니 예전으로 본다면 빛나고 옳건만은 정막한 이 세상의 남다른 행동이라. 상소 한 장 올라가자 온조정이 울컥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는 자신이 유배 간 이유가 나오는데요. 유배 간 이유는 상소 때문이에요. 그죠? 상소를 올렸다가 임금님께 꾸중을 듣고 이제 가게 됐는데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탓을 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이게 유배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빛나고 옳대요. 근데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가 좋은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들 그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원본 추구 의식이 있어. 원본 추구 의식. 과거가 원본이에요. 과거가 원본.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진리인데 거기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 좋은 거야.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그 이데아적인 세계관도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너희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무협 만화나 무협 영화. 아세요? 그런 거? 예. 누가 제일 셉니까? 예, 시조가 제일 세요. 시조가. 무예를 창안한 사람이 제일 세. 그다음부터 점점 약해져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 발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세계관은 거꾸로야. 그래서 항상 예전이 좋대요. 예전으로 보면 빛나고 오는데 정막한 이 세상에 남다른 행동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세상이야? 옳고 그름을 이렇게 싸우고 토론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상소 한 장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온 조정이 울컥한다. 조정을 시끄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소 한 장으로. 자, 그 다음 얘기 좀 읽어보자. 황송하사 임금님께서 진노하셔서 삭탈관직했어요. 이 사람 젖을길에서 물러나고 엄하게 꾸중하니 운수사 나온 이네 몸이 고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고향이 영남이거든요. 이제 배 타고 가야 되죠. 춘풍의 배를 타고 강으로 향하다가 남수찬,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랑 척지고 있는 반대파 사람 이름이에요. 상소에 명천으로 유배되니 놀랍도다. 충격받은 거죠. 명천으로 가니까 놀랍도다. 충격받았어요. 홀로 떠날 준비하니라고 한강풍랑 괴이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풍경이 소스러가 괴이하다.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동대문에서 처벌을 기다리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천리로다. 고향은 적막하다. 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제
자연물에 이입되어 있는 감정들, 투영되어 있는 감정들이 부정적이죠. 그죠? 충격을 받은 다음이라. 두루마기에 흰띠 띠고 북적하는 향해서니, 두루마기에 흰띠? 이게 뭡니까? 예? 아, 이게 바로 죄인의 복장입니다. 죄인의 복장.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이죠. 유배하는 사람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의 복장. 옛날 우리나라 관리들은 얘들아 무슨 옷을 입죠? 무슨 옷을 입어요? 색깔 있는 옷을 입어요. 이게 색깔이 등급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은 무슨 색 옷을 입니? 예, 흰색 옷을 입는 건데 색깔 없는 옷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의 흰띠라는 것은 죄인의 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쪽 하늘을 향해서니 사고무친,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사고무친이라고 하죠. 외로운 몸 죽는 줄을 그 누가 알리. 사람마다 이런 일 당하면 울음이 나겠지만 임금 눈에 갚을 수 있으니 유쾌하기도 유쾌하다. 임금의 신하되어 소인을 잡아먹고 언명을 받들고 변경으로 가는 사람, 천고의 몇몇이며 우리 왕조의 그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태도가 좀 바뀝니다. 임금님의 신하되어 소인을 잡아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비판했다는 얘기인데, 비판했다는 얘기를 좀 세게 합니다. 잡아먹었다고. 그렇죠? 언명을 받들고 변경으로 가는 사람, 천고의 몇몇이며 우리 왕조의 그 누구인가. 천고는 이제 역사잖아. 그지? 이런 사람이 역사에 몇몇이 있겠으며 우리 왕조에는 그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태도? 이런 태도. 호방하다 그러죠. 호방한다. 호탕하다, 호방하다. 이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죠?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이 유배 생활을 호방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칼 짚고 일어서서 술잔 잡고 춤을 추니, 칼 짚고 일어선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비장한 거죠, 비장한 거. 비장한 거예요. 술잔 잡고 일어선다는 것은 즐거운 거죠, 즐거움. 그래서 비장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이천리 귀행길이 장부답기도 하구나. 산의 대장부답기도 하구나. 어떤 태도? 호방한 태도. 호방한 태도.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여기까지가 서사. 제가 정리한 20개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 에피소드, 2번부터 6번 에피소드가 지금부터 어디 가는 길이냐면, 자, 유배지가 어디예요? 명천. 명천 가는 길입니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깁니까? 2번부터 6번 에피소드까지? 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 지금부터 유배지 가는 길이에요. 유배지 가는 길.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서울에 출발해가지고 양주, 포천, 철원까지 갔어요. 철원 바로 앞에 뭐 있니? 여기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그죠? 여기서부터 이북당입니다. 여기가 회양이에요. 회양이 혹시 어느 동네인지 아나? 이런 포인트 정도 하나씩 알아두시면 돼요. 서울에서 일단 회양까지 간 겁니다. 회양까지. 여기 금강산 아래 동네예요. 금강산 아래 동네. 여러분들 정철의 관동별거 읽어보셨죠? 첫 기행지가 금강산이잖아요. 금강산. 그죠? 정철이 맨 처음에 기행을 시작하는 데가 여기. 금강산 아래 동네입니다. 회양. 됐죠? 자, 이제 그래가지고 큰 도시 중심으로 보면 안변으로 갔다가 원산으로 갑니다. 원산이 좀 크거든요. 요 안변이 바로 요거 금 보이십니까? 함경도 바로 초입이에요. 안변이. 함경도 초입. 여길 넘어가면 철원인데, 원산이죠, 원산. 원산이 여기서부터가 뭐가 됩니까? 함경도예요, 여기서부터. 함경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문천을 건너가지고 고원. 고원 옆에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영흥이라고 있어요, 바로 영흥.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영흥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고향입니다. 거기 살짝 돌아봤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예, 함흥으로 가요, 함흥.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이거 조밀하다가 좀 떨어지지.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지런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서부터. 함흥으로 갔다가, 예,
여기 북청입니다. 북청으로 갔다가 길주로 갔다가 명청까지. 엄청 멀죠? 그죠? 물론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양반이니까 가마 타고 가요. 뚜껑 없는 가마. 비 오면 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엄청 길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먼 데를 유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자기가 도착한 이 여정들을 다 기술하지 않거든요. 이걸 기술하면 사실은 유배가사라기보다는 기행가사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기술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기행가사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다 기술하느냐? 이게 19세기 가사의 특징이에요. 19세기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독자층이 부녀층이라는 겁니다. 규방에 있는 안악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주 독자층이에요. 이것도 안악들이 주로 읽는 글이에요. 그럼 안악들이 제일 원하는 글들은 어떤 걸? 일단 자기네는 규방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행문 되게 좋아해요. 아니 여행 못 가는 사람이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 당연히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수업 시간에 일부 다뤄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명천에서 로맨스가 있죠. 그죠? 그런 거 안악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죠? 로맨스.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적어놓은 것은 사실 19세기 가사의 특징이에요. 독자층을 겨냥한 겁니다. 이거는. 이 글 말고도 이제 다른 글들도 그런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자, 대체적인 여정을 한번 보셨으니까 여정은 좀 빠르게 읽고 갑시다. 우리가 기행가사 읽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한양에서 회양까지의 여정입니다. 회양이 제가 금강산 아랫동네라고 그랬죠. 지금 출발할 때가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 더위철 장마 속에 유배를 떠납니다. 여름 장마철에 유배길을 떠나며 더위와 비바람 앞서서 고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양주, 포천, 철원을 지나서 한양을 따라온 아쉬움을 느끼고 홍문관에서 책을 끼고 임금님을 모시던 시절을 회상하며 한탄한다. 여러분들 홍문관이 뭐 하는 동네죠? 홍문관. 예? 글쎄요. 그 임금님 주변에서 간언을 하는 기구거든요. 이것도 견제기구긴 한데 간언하는 기구고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책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책. 그러니까 여기 관리들은 이제 주로 책을 관리하면서 책을 읽고 임금님이 이제 뭘 도움을 구하면 그 책에서 임금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홍문관은 책 관리하는 기관이라 책을 끼고 임금을 모시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하나 받을만 하고. 자, 회양에서 원산까지 여정. 이 금강산 아랫동네에서 이제 원산까지 갑니다. 자, 원산까지 가면 이제 함경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령을 넘어야 됩니다. 철령. 점심을 먹고 철령을 향해 가면 길이 험난한 촉도처럼 가파르다고 합니다. 촉도길은 되게 유명한 길이에요. 촉도길. 이게 총나라로 가는 길인데 굉장히 험한 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촉도길. 해가 저물고 운무같이 터지는 속에서 횃불을 밝혀 가파른 산길을 내려갑니다. 한밤중에 산을 내려와 주막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나요. 안변에 도착해서 함경도 초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덕원에서 하문까지의 여정. 신문이는 고원 수령의 접대를 받아요. 고원. 여기 이제 고원이라는 곳이 아까 얘기한 영흥의 바로 옆 동네거든요. 영흥. 영흥이 제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거기 옆 동네 고원에 이 사람 친구가 이제 수령을 하고 있어요. 덕원 문천을 지나 영흥에 도착해서 태조 이성계의 출생지를 돌아본다. 이 정도는 한번 받을 만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출생지. 고원 수령 오궁진. 이 사람 친구예요. 이것도 좀 받을 만하죠. 극진히 대접하며 음식, 의복, 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수령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다음 함흥에서 마천령까지 여정. 드디어 아파요. 밤에 비를 많이 맞았거든요. 아파요. 병이 나는데도 쉬지 않고 길을 가다 험난한 한간령을 넘으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악화됩니다. 설사열로 인해 기력이 쇠하지만 어명을 받은 몸이라 멈출 수가 없어요. 북청에서 하룻밤 몸을 자고 그 짐꾼들이 간언을 해요. 짐꾼들이 간언을 하는데 신화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다음에 이면에서 명천까지 여정. 여기 명천이 어디라고? 유배지. 유배지죠. 여기서는 이제 길주가 명천 바로 앞동네였거든. 아까 그 앞동네입니다. 길주 수령이 기생을 보냈지만 거절합니다. 유배지 바로 앞인데 긴장되죠. 그죠? 그래서 기생을 거절합니다. 길주에 도착하자 본관 수령이 기생을 보내서 접대를 하려 하지만 거절해요. 자, 유배지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검소한 태도를 유지하고 기생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길을 떠나서 명천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는 기행가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요거 가볍게 봤습니다. 그 다음. 자, 드디어 유배지에 도착했어. 유배지 명천.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한 번 더 거의 끝이에요. 끝에 도착했는데, 얘들아, 유배지에 도착하면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해. 첫 번째 누구? 예, 본관입니다. 본관 사또. 이 고을의 행정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유배계 같은 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처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주인이에요. 주인. 유배객이 가면 어디 살아요? 뭐 따로 유배객이 머물 만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거든요. 주인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부자면 편안한 거고 가난하면 죽는 거야. 알겠죠? 이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중근의 만원사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방 안에도 못 들어가고 처마 밑에서 막 자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자꾸 구박해요. 꿍밥 먹냐고 구박을 해가지고 거지처럼 남의 집 가가지고 구걸하고 이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반대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운도 좋지. 명천에 도착해서 본관 사또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낯설었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지역 선비들과 교류를 해요. 얘들아, 이 사람이 진짜 운이 좋은 건 뭐냐면 북방으로 간 거예요. 북방에는 뭐만 득실거려? 예, 장수들만 득실거려요. 글 읽는 사람이 없어, 문관들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전직이 뭐였다고? 홍문관에서 책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온 거죠. 이 고을 선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글자 한 자라도 더 배워보려고 여기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이 사람. 쉬어설로 유배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며 학문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됐죠? 바쁘다고 해놓고 무료함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이 무료하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EBS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실어놨어요. EBS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느 매녀 주임집 찾아가니. 주인집.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인집.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높은 데면 넓은 사랑 삼천꾼 집이로다. 삼천석꾼 부잣집입니다. 땡큐. 로또 맞은 거죠? 땡큐. 본관과는 초면이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본관. 그죠? 서로 인사당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 이번 유배는 죄 없이 오는 줄 우리 북관 수령은 다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땡큐. 그죠? 로또 맞았네요. 로또. 이 사람은. 그죠?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 무엇이냐.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그쵸. 이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명이 됐어요. 60명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글의 제목을 내어달라고 골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북한의 수령관장 무인들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용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서 글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사실. 그러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화술의 마음이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가 가을바람. 얘들아 아까 유배 왔을 때 계절이 언제였지? 여름이었잖아요. 장마철에 유배를 왔어요, 이 사람이. 그죠? 장마철에 유배를 왔는데 지금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서리가 앉았습니다. 남쪽 하늘 바라보며 기러기 차량하고 기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을에 오는 새잖아요. 북병영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구나. 개가죽 상하이는 상놈이 다 입었고 개가죽 상하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이제 생활풍토죠. 생활풍토. 생활문화입니다. 남쪽에선 보지 못하는 거. 조밥, 피밥, 기장밥 이런 것도 이제 남쪽에선 보지 못한 것들인데 주민의 양식입니다.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인의 목숨이 한 달 반을 보존했네. 유배 와가지고 지금
얼마 지났어요? 한 달 반을 지난 겁니다. 한 달 반을 이렇게 선비들한테 글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보낸 거예요. 자, 드디어 한 달 반 만에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명록. 명록이란 하인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직접 집안 사정을 전해줍니다. 가족들의 편지가 도착하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아내와 자식들이 보내온 소식을 통해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며 그리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 봉간사태의 권유로 칠보산 유람을 갑니다. 봉간사태가 칠보산 유람을 권유해요. 이 칠보산이 이 명천에서는 명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칠보산을 꼭 가야 된다 이러면서 유람을 권유하는데 처음에는 유배자의 신분으로 적절치 않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주인이 아주 강권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기로 합니다. 명성지를 둘러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잠시만 근심을 잊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칠보산에서 군산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군산월. 자, 개심사에 도착하자 봉간사또가 특별히 기생을 보내 유람을 도와줍니다. 군산월과 매양. 군산월과 매양. 얘는 악기 연주자고 얘는 가수예요. 매양. 나이는 군산월이 19, 매양이 18. 고3, 고2. 여기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주인공은 나이가 몇? 53. 됐죠? 자, 두개생이 등장하고 노래와 가야금을 선보입니다. 풍류를 즐기며 군산월과의 인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군산월과의 로맨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개심대에 올라 풍류를 즐기다. 칠보산의 개심대에서 아름다운 절경을 보며 기생들과 함께 절경과 음악을 즐깁니다. 군산월이 연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보통 연주한다 그러면 소리에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군산월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계속 군산월이 연주하는 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손. 자, 하마대의 절경과 방선한 금강군의 모습을 감상합니다. 여기가 요 지명들이 거의 금강산 지명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명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데라 그런지 금강산에 있는 지명들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개심대라든가 하마대, 금강굴 이런 거 전부 금강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신선으로만 던지운 군산월에게 반합니다. 두 기생이 보이지 않다가 음악 소리와 함께 나타나 신선지경을 연출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제일 절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즐거움을 극화시키는데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생들을 놓친 거야. 시선에서. 놓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방에 안개가 자욱해.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음악 소리와 함께 기생들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신선지경을 연출해요. 연화봉, 서채봉, 승왕봉, 보살봉의 절경을 감상하고 군산월의 꽃 같은 모습에 빠져가지고 상사병에 걸립니다. 큰 병이 되고. 그리고 요건 시점이 한참 뒤일 것 같은데 유배 생활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산월을 잊지 못하다 이제 유배지로 돌아왔지만 칠보산의 추억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순호 노비의 이제 수장이죠. 걔를 불러가지고 앞으로는 기생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선비만 데리고 글짓고 술을 마시는데 군산월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잊혀지다는 이중피동이라 틀린 표현이고요. 잊히지 않습니다. 잊히지 않아요. 됐죠? 자, 요 부분은 12번, 13번 있잖아. 12번, 13번. 요게 EBS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저랑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2번, 13번. 자, 여기 신선지경이 연출되는 부분이에요. 연적봉 기이하다 회상대 향하다가 두 기생 간데 없어 찾느라 애쓰는데 어디선가 가곡한 조가 하늘에서 들려와요. 놀라서 바라보니까 회상대에 올라와서 단풍까지 꺾어지고 만장한 구름 위에서 사람을 놀래킵니다. 우와, 기이하다. 이 몸이 이룬 곳이 바로 신선의 동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출 끝내주죠. 그죠? 기생을 놓쳤는데 음악 소리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의 자취를 남겨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이런 표현은 인연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은 사실 글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과거의 신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생의 인연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전생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전생의 인연. 자기가 신선이었는데 신선일 때 자기가 자취를 남겼어. 그래서 지금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자연스럽게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신선지경의 경치를 보는 것은 다 전생의 인연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있고 승왕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라. 매양은 술을 들고 만장훈 한 곡조를 부르고, 만장훈이라는 게 이제 곡조 같죠? 얘는 가수니까 노래 부릅니다. 군산을 낮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구나.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죠. 자, 군산월에 대한 묘사 좀 봅시다.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굳거니와. 모습 거동 가냘픈 손결 위에서 오색이 영롱하다. 손결 너희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미인 앞에 영웅열사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이 사람이 원래 서책 관리했었죠. 역사책. 내 마음 단단하다가 한들 너에게야 큰 소리 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산원의 아름다움이 이 정도라고 지금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군산원의 아름다움은 뭐를 이길 만해? 군명의 엄함을 이길 만해요. 임금님이 너 연애하지 마! 라고 해도 할 것 같은 거죠. 그죠? 그죠? 미인 앞에 영웅열사가 없어요. 그죠? 영웅열사도 미인한테는 전부 진단 말이야. 내 마음 단단하다. 뭘로 단단하겠어? 지조와 절개로 단단하겠죠. 선비인데. 그죠? 근데 너한테야 지조와 절개로 큰 소리 치겠느냐? 네 앞에서는 흐물흐물. 이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상사병 걸렸어요. 네 본 곳이 큰 병이요. 안 본 곳이 약일런가? 2000리 변경에서 단적인 몸으로 귀향살이 자란 것이 모두 다 네 덕분이로구나. 요 구절은요. 요 구절은 약간 시점이 다릅니다. 요 구절은. 그쵸? 지금은 이게 군산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유배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너와의 인연이 유배 생활에 큰 무엇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유배가 끝난 다음에 할 말 같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이 좀 전체 문장에서 맥락상 어색합니다. 자, 양금연주. 이게 이제 검은고죠. 양금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가롭다. 여기까지가 12번. 13번입니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돼서 놀던 일이 전세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흥이 다하여 돌아와서 순호 뭐라고? 종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종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분부하되 출보산 유산 때는 산에 놀러 가는 걸 유산이라고 그러죠. 산에 놀러 갔을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성을 데려갔으나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호사스러워서 분한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 마시니까 어때요? 청사는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에 단청된다.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위에 청사나 녹수 얘기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군선할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군선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EBS에 있는 내용이에요. 12, 13번.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로맨스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때는 이제 로맨스를 빼고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군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4번 여기서부터 또 간략하게 읽어봅시다. 가을이 되어 쓸쓸한 감회를 읊다. 중양절이 됐습니다. 중양절 언제인지 아냐? 음력? 9월 9일이잖아. 이때 뭐 하는 날이야? 예? 몰라? 이 술과 국화를 들고 혹은 국화주를 들고 높은 데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떨치는 날이래요. 그래서 등고라고 그래가지고 술과 국화꽃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술과 국화를 놓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제덕산에 올라가서 술과 국화를 놓고 고향을 그리워해요. 아마 고향에서도 이랬겠죠. 중양절 때는. 보통 중양절이라는 게 남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시죠? 중양에서는 이제 짝수는 음수가 되고
홀수가 양수가 되거든요. 양수 중에 제일 큰 수가 9잖아요. 이게 두 번 겹치는 날이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에요. 그래서 예, 중자가 둘중자거든요. 9자가 두 번 나오는 중양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남자들의 양기가 가장 충만할 때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떨치는 날이랍니다. 자, 여기 이제 소몰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소몰을 버리고 장현으로 가서 간양도를 보면서 외로운 감정을 투영합니다. 이 섬이라는 게 바다에 톡 떨어져 있는 거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신의 심정을 이제 투영한 거죠. 돌아오는 길에 본 무덤을 왕소군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슬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쓸쓸한 감회가 섬이라든가 무덤 이런 거에 다 투영되는 거죠. 그죠? 왕소군은 양귀비를 얘기합니다. 양귀비. 양귀비 무덤 아니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쓸쓸함을 투영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서 주막에서 방환 명령을 받아요. 방환이라는 게 이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방환 명령을 받고 아주 기뻐합니다. 군산월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요. 봉간사또가 또 찾아와서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줍니다. 군산월과의 재회에 글을 짓고 술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드디어 이제 군산월과 이어진 겁니다. 자, 군산월 데리고 고향길에 오릅니다. 이제 봉간사또가 남자옥과 가마와 노자를 내어주며 군산월에게 잘 모실 것을 당부해요. 옛날에 여자들은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남장이죠, 남장. 여자 옷 입고 못 가요. 그래서 남자 옷을 내준 겁니다. 남장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지금. 이 길주에 도착하니까, 길주, 그 아까 명천 바로 앞에 있던 동네입니다. 명천 바로 앞에 있던 동네. 봉간사또가 비단 화촉방과 기약으로 아주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17번 군산월의 정체가 탄론하다. 자, 성진읍에서 봉간이 악사들 속에서 남장을 한 군산월의 외모에 주목합니다. 왜? 남자치고 너무 잘생겼거든. 너무 곱게 생긴 거죠. 너무 예쁘게 생긴 거니까 야, 저렇게 예쁘게 생긴 남자도 다 있네. 그래 장가는 어디다 보낼 건데?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이 평사 이놈이 눈치가 빠르죠. 군산월에게 다가가가지고 손을 달라고 해요. 손을 달라고 해가지고 조물락거립니다. 이 새끼가 희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산월이 놀래가지고 손을 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김학세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크게 웃으니까 좌중이 다 같이 웃어요. 이제 완전히 들통난 거죠. 그죠? 들통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월의 정체가 여기서 들통이 나고 새벽에 망향정. 이 망향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 거기서 일출을 감상하는 걸로 17번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자, 군산월이랑 계속 잘 지내요. 그리고 지방관들이 갈 때마다 풍류를 제공하거든요. 군산월과 함께 즐깁니다. 군산월과 함께 마천령을 넘어서 단천, 북청을 지나오며 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영흥, 여기가 이성계 고향. 본관이 성대하게 대접을 해요. 덕원, 청평 지나서 고원, 여기 누구 있던 자리? 얘 친구가 수령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오공진. 본관이 나와서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올 때도 기쁘게 맞이해 주는데 갈 때도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줘요. 그 다음에 19번. 드디어 로맨스가 끝나는 에피소드라 중요합니다. 로맨스가 여기서 끝나요. 군산월을 집으로 돌려보내다. 명천보다 서울이 가까운 원산에서, 그러니까 원산까지 간 거예요. 원산. 이 원산은 명천보다 서울이 더 가깝습니다. 군산월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주 목사였던 장대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옛날에 장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주 목사였거든. 근데 이제 중앙으로 가게 됐어요. 중앙으로 가게 됐는데 제주에서 같이 지내던 기생을 못 잊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 기생을 불러냈어. 그 불러낸 다음에 허리에 찬 단도로 기생 얼굴을 그어버렸어요. 아주 잔인한 새끼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대장도 되고 출세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이래야 돼. 이 얘기를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앞에서 하는 거야. 미친 새끼죠, 이거. 그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라 나의 비수는 너를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미안하지만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화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버리려면 중간쯤 와서 버리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자네를 버리냐고 원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결국 설득해서 군산화로 보내요.
그 사람을 보내고 아기는 자기 하나뿐이라고 아주 자책해요.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안변의 관원이 나의 무정함을 탓해요. 어떻게 그리 무정해? 세상 시선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면서 자신의 기성 봉선이를 남장시켜가지고 얘라도 데려가 하면서 천령까지 따르게 해요. 얘는 또 데려가요. 쓰레기. 그죠? 아니 이건 누가 읽어봐도 쓰레기인데 이 쓴 사람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쓰고 있냐면 자기는 너무 로맨티스트인 것처럼 낭만적으로 굉장히 소설하고 있어요. 글을 읽어보면. 그죠? 실제로 그리고 규방에서 여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 낭만적이야 이랬다고 해요. 참, 그죠? 지금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 그냥 쓰레기 같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지막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와서 임금님 뵙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영남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늙은 아내와 수두거미 첩이에요. 첩 제외합니다. 자신의 늦은 급제와 유배 생활을 남자의 청고 사업으로 부르면서 호방한 태도를 보여요. 우리 서사도 호방한 태도로 끝났죠? 결사도 똑같이 끝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남의 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 아닙니다. 아까 누가 물어보던데 양반이잖아. 가마 타고 가요. 이 가마를 남해라고 하는데 뚜껑 없는 가마예요. 뚜껑 없는 가마. 비 오면 다 맞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아까 병 걸린 것도 비 와가지고 비 다 맞고 이제 병이 걸린 거거든요. 나무 타고 제 넘으니 북도 산천 끝이 난다. 서름도 끝이 나고 인정도 끝이 나고 남은 것은 귀흥이라. 회양서 점심 먹고 가마 김성 지난 후에 영평을 건너가서 천원 땅 밟은 후에 포천읍에서 잠을 자리 한양이 어둠이냐 귀흥이 도도하다. 갈 때는 풀이 우거졌으니 올 때는 눈보라치고 갈 때는 흰 옷이더니 올 때는 청포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죠. 여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우리 갈 때는 되게 길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냐?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금강산 아랫동네예요. 서울 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술이 굉장히 빨라지죠. 기마, 김성 지난 후에 영평을 거쳐가지고 강원도 철원, 뒤져 휴전선 넘어오고 포천, 그죠? 포천까지 가가지고, 그지? 한양이 얻으면 기흥이 도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그렇죠? 금강산 아랫동네에서 포천까지 단숨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엔 여장이 생략돼가지고 여장의 생략으로 굉장한 생동감을 줍니다. 여정의 생략으로 굉장한 생동감을 주고 갈 때는 흰 옷이라고 그랬는데 올 때는 청포래. 자, 흰 옷은 뭐죠? 쥐는 옷이잖아. 청포는 뭐라고? 관리의 옷이에요. 관리의 옷. 옛날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월드컵 때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색깔이 있죠. 우리도 이제 응원할 때 붉은 악마라 그러죠. 붉은색을 많이 썼죠. 그때 이제 색깔 논란이 옛날에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그러니까 흰색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흰옷을 평화를 사랑해서 입었을 리가 없잖아요. 흰옷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무계급이에요. 알겠니? 관직 없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관직 없음을 표시하는 거. 그죠? 혹은 상복, 죽음을 상징하는 옷 색깔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흰옷이 그렇게. 어제는 유배객이더라. 오늘은 한림학사로다. 유배객은 흰옷이랑 대응되고 한림학사는 청포랑 대응이 되죠. 술 먹고 말을 타며 풍정이 절로 난다. 산 보고 물 건너면 노래가 절로 난다. 이 풍정이란 말은 풍류의 정이겠죠. 노래랑 대응돼야 되니까. 노래와 대응되는 풍류의 정. 죽다 산 이 몸이야. 천하호골 이 몸이다. 이런 단어 쓰는 걸 봐서 자기가 굉장히 호방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호골. 축성로 넘어가서 삼각산 반가워라.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서울이죠. 서울. 드디어 서울.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 봉우리가 3개 있다고 그래 삼각산이에요.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죠. 하나 한가운데 솟았으니 기흥이 더욱 높고 온나무에 서리꽃 피니 눈 위에 봄빛이라. 지금 계절은 겨울이네. 겨울 이제. 그죠? 삼각산에 재배하고 다락원에 들어갑니다. 여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여관이 아니라
관례들이 머무는 처소예요. 그래서 주인이 알아보죠. 여관 주인이 맞추어서 나와 울음으로 반기는구나. 동대문 들어가니 임금님이 편안하시구나. 그렇죠. 유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임금님께 인사하는 거죠. 그죠? 행장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세제를 넘어가니 영남이 여기로다. 단숨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서울에서 영남까지 왔어요. 단숨에. 자, 오천에서 밤새우고 기산에 돌아오니 온 집안이 무탈하여 예전 모습 그대로다.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방에 드니까 애쓰던 늙은아내 부끄러워하는구나. 어역보다 수드검이 군산원이 내 왔느냐. 요 부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군산원과는 아까 이별했잖아. 그죠? 수드검이가 누구라고? 자기 첩이라고요. 자기 첩에서 군산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새끼도 참 뻔뻔스럽지요. 원래 쓰레기들이 이렇습니다. 박잔의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길 겪은 고생 일잔춘몽 끼었구나. 와, 김학사야. 급제 늦었다고 화나지 마라. 남자의 청구사업 다 하고 왔느니라. 남자의 청구사업이란 게 뭐야? 광화에 편히 누워 태평하게 늙게 되면 무슨 의미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있겠느냐. 글지어 기록하니 부녀들 보신 후에 후생의 남자 되어 내 노릇하게 하소. 그러니까 남자의 청구사업이란 건 뭡니까? 예? 유배 갔다 온 거 얘기하는 거죠. 유배 갔다 온 거.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읽어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글의 독자층이 19세기엔 대부분 어디라고? 여기라고요. 부녀자들이라고요. 규방이에요. 규방.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악내들이 이런 종류의 글들을 되게 좋아한 거야. 여행을 못 가니까 기행문역 성격의 글. 그리고 로맨스가 섞인 글. 이런 걸 되게 좋아한 거예요. 딱 이 안악내들 입맛에 딱 맞게 쓴 거예요, 지금. 맞게 쓴 거예요. 근데 아까 군산월 있잖아, 군산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글 중에 군산월 애원가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사람과의 로맨스를 군산월 입장에서 쓴 거예요. 군산월 입장에서 쓴 거니까 전혀 다른 글이겠지요. 그렇죠? 전혀 다른 글일 텐데 당시에도 계층적 동질감이 있었나 봐. 성적인 동질감보다는 계층적 동질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여자들한테. 이건 별로 인기가 없었고 오히려 이 글이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공감대보다는 계층적인 공감대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당시는. 자, 그래서 후세의 남자 되어 내 노릇하게 하세요. 후생이라는 것은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내 노릇하게 하시오. 집안에서 쉬지 말고 유배 같은 것도 좀 갔다 오고 그래. 남자답게 바른말 하고 유배 갔다 오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거. 이런 것도 아마 당시 여자 독자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 여자 독자들의 입맛에 맞게 잘 쓴 글이에요. 그게 이제 19세기 가사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